월드컵 프리뷰 B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영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동근입니다. 네, 팟캐스트 해축팬은 스포티파이, 팟빵, 유튜브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광고 문의는 하단의 이메일 또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녹화하는 부분이 B조 그리고 뭐 다른 영상이겠지만 A조까지 해서 두 개 조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오늘은 또 동근이가 네. 도움을 또 주게 됐습니다. 네, 오랜만에 나왔는데 한번 또 월드컵 네. 얘기 신나게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나오긴 했는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네? 조들을 아. B조도 이제 우리가 그러네요. 그렇게 됐네요. 32강 가면 또 만날 수도 있고 그렇죠. A조는 그냥 우리가 속한 조니까 어쩌다 보니까 또 A조를 네, 맡게 됐는데 한번 잘 털고 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B조부터 이제 출발을 해 볼 텐데요. 먼저 B조 1포트 그리고 캐나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는 피파 랭킹 30위고요. 최고 성적은 2022년 카타르 그리고 86년 이렇게 조별리그 진출한 게 최고 성적입니다. 뭐 그렇게까지 월드컵에서 활약했던 팀은 또 아니죠. 네, 어쨌든 뭐 개최국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진출을 한 사례고요. 네. 조별 예선에서 진출한 적은 있지만 아직 16강 진출이나 그런 토너먼트로서의 진출한 적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월드컵 네. 카타르 쪽에서 이제 진출했던 게 굉장히 오랜만에 진출한 거였고 그때 이제 알폰소 데이비스가 경기를 뛰지는 못했지만 개인 방송을 켜서 이제 그렇죠. 그때 진출을 지켜봤던 그런 게 또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감독은 또 우리랑 또 연이 있는 감독인데요. 제시 마치 감독이 캐나다 감독입니다. 네, 이제 홍명보 감독님이 됐지만 한때 한국과 굉장히 많이 얽혔던 감독이죠. 제시 마치 감독.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원했었지만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협의가 되지는 않았고 그래서 이분은 캐나다로 가셨고 우리는 홍명보 감독을 선임했기 때문에 어떤 기분일지 모르겠는데 네. 전 여친은 아니고 약간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한 될까? 평행 세계 같은 느낌인 그렇죠. 거죠. 네. 만약에 음. 한국이 제시 마치를 선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를 그렇죠. 그쪽에 캐나다를 보고 저희가 머리를 한번 굴려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캐나다가 좀 잘하면 우리 입장에서 배는 좀 아플 수 있다. 많이 아플 것 같은데요. 저희가 못하면 많이 아프겠다. 진짜 많이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도 자세하게 막 경기를 들여다보진 않겠지만 소식들을 보고 그렇구나. 네, 대충 할만한 어떤 재밌는 축구를 하는구나 정도는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분은 미국 국적 감독이고 레드불 산하 구단 뭐 미국에 있는 뉴욕 레드불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이츠부르크, 라이프리치 등등등을 거친 감독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알겠지만 이런 팀들에서 좀 역동적이고 다이내믹한 축구를 주로 했던 감독이죠. 그래서 특히 잘츠부르크, 레드불, 리즈를 통해서 다 이제 지금 보면은 팀의 컬러가 느껴지는 팀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축구를 그동안 해왔는지를 소속팀으로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은 이제 리즈에서 네. 클럽팀 감독을 했었고 당연히 마지막이 좋진 않았지만 리즈에서도 어쨌든 경기력적으로는 인상적인 모습을 꽤나 보여줬던 걸로 그렇죠. 저도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상당히 캐나다가 전력이 엄청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는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선수들로 넘어가 보면은 캐나다에서 아무래도 가장 유명하고 주목해야 될 선수는 유벤투스의 조나선 데이비드이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단풍제비우라는 별칭으로 그렇죠. 불렸던 네. 선수인데 어쨌든 이번 시즌 6골 4어시로 만족스러운 스탯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캐나다 대표팀에는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격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는 유벤투스 자체가 좀 이번 시즌에 쉽진 않았어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가 공격수들 뭐 오펜다도 오고 데이비드도 오고 했는데 이제 결과는 좋지 않았고 그렇죠. 그거에 약간 휩쓸렸던 데이비드가 되겠고 어쨌든 뭐 첫 시즌이니까 그렇죠. 리그도 바꿨고 적응 기간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폼이 좋지는 않지만 뭐 그렇다고 이 선수 이제 떨어졌네 라고 네. 보기에는 좀 어려운 그렇죠. 어쨌든 다음 시즌 또 새로운 감독과 새로운 체제에선 잘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아직 두고 봐야겠죠. 어쨌든 리가양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였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기동력을 바탕으로 굉장히 또 제시 마치의 축구와 잘 맞는 선수이기 때문에 중심 선수로 이번 캐나다 대표팀에서도 가장 중요한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동근이한테는 좀 익숙한 선수 있을 수도 선수. 있는데 카일 라린이라고
소튼으로 겨울에 이제 임대 이적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합류를 했던 선수인데 후반기에 폼이 아주 좋아요. 그렇죠. 아주 소튼에 있어서 셰자 같은 선수인데 마요르카에서 소튼으로 임대 이적해 와서 8골 1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선수를 제가 계속 지켜봤는데 득점 효율이 아주 좋고 좀 등을 지고 하는 플레이도 잘하고 스피드도 빨라서 역습할 오. 때 굉장히 좋은 자원입니다. 그럼 얘기만 들어봐도 딱 데이비드가 달려 들어가고 라린이 등져주고 내주고 네. 딱 이런 그림이 그려지긴 하네요. 그렇죠. 최근 레린이 이제 마요르카 있었을 때는 폼이 좀 안 좋아가지고 저도 소튼 팬으로서 아 이런 선수를 왜 데려오냐 했는데 이제 눈이 삐었던 걸로 결론 낼 정도로 잘하더라고요. 뭐 결과적으로 뭐 라린 때문만은 아니겠습니다만 나리를 임내를 보낸 마요르카는 이제 가셨고 이부 리그로. 네. 그리고 소트는 사실 결론이 좋진 않았는데 네. 어쨌든 무패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무패로 또 떨어졌어요. 네. 최근에 또 완전 영입했습니다. 네. 레린을. 그러면서 믿음을 주는 활약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수 본인의 폼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캐나다 대표팀에서의 활약도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격에서 이 두 선수를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선 자원으로 내려오면은 타존 뷰캐넌이라고 비아레알에서 네. 좀 뛰는 공격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그에서 한 1821분 그러니까 뭐 완전한 주전은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준주전급으로 시간을 부여받은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예, 기록은 7골 1어시 기록을 했네요. 근데 이 선수는 이제 클럽 브리에서의 활약으로 굉장히 주가가 네. 높아졌고 그래서 인테르가 데려갔는데 인테르가 제가 알기로는 이 선수를 윙백이나 좀 수비적인 포지션에 썼어요. 아무래도 인텔 입장에서는 352 뭐 대부분 쓰니까 네, 맞아요. 아마 이 선수를 활용하기가 좀 애매하지 않았을까 윙이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써서 좀 부진했는데 또 이렇게 비아레알 가서는 또 주기적으로 공격진으로 뛰니까 선수의 활약도 좀 살아난 모양새입니다. 뭐 그래서 윙백이 가능하다 네. 정도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제 윙어인 선수고 제시마치 체제에서도 역시나 윙어로 많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동력을 바탕으로 또 한 선수라고 하니까 또 역시나 제시마치 축구와 또 잘 맞다 이렇게 그렇죠. 또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타니 올루아세이라고 주전급 선수는 아닌데 이제 후보 공격수인데요. 이제 MLS에서 뛰다가 이제 비아레알로 또 뷰캐넌이랑 같은 팀인데 이적이 또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나이가 뭐 아주 어린 선수는 아닌데 또 MLS 활약을 바탕으로 이제 올 시즌 또 첫 시즌 딱 치렀는데 많은 시간을 부여받지는 못했지만 뭐 그래도 비아레알 소속 선수니까 후반에 나올 때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어쨌든 조커로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니까 또 이렇게 앞에서 공격수들이 그러니까 체력을 빼놓는다고 그러죠. 그렇죠. 체력동을 다 빼놓고 이제 이 선수가 들어와서 흔들어줄 수 있는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리고 네이선 살리바라고 이제 안더레어트에서 이름이 이름력은 굉장히 축구력이 그렇죠. 높아 보이는 선수고 솔직히 안더레어트 선수고 이번에 처음 또 MLS 쪽에서 넘어간 선수인데 그래서 뭐 저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안더레어트란 팀에서 많은 시간을 부여받았고 그리고 이적 첫 시즌임에도 어쨌든 주전으로 활약을 계속 해줬으니까 어느 정도 기본 체급은 되는 선수지 않을까 하는 예상 정도는 가능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사소올로의 이스마일 코네라는 선수가 있는데 올 시즌 이적해서 이 선수도 주전으로 도약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도 이제 중원에 좀 위치한 선수니까 아마 두 선수가 좀 활약을 해준다면 중원도 좀 강력하게 형성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고 보니 둘 다 이제 유럽파 선수들이니까 그래서 유럽파가 생각보다 좀 있어요. 맞아요. 당연히 이제 주축은 MLS 거의 대부분의 선수가 MLS나 아니면 이쪽에서 뛰는 선수긴 하지만 그래도 유럽파도 꽤나 많고 그렇죠. 베스트 11에는 꽤나 유럽파가 좀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래서 마냥 이제 캐나다라고 하면은 이름만 보면은 축구력이 좀 낮아 보이는데 그것보다는 좀 세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폰소 데이비스가 아마 이름값으로는 여기서 최고봉에 있는 선수지 않을까 싶은데 최근에는 좀 못 나오고 있죠. 네, 그렇죠. 이제 시즌 후반기에 부상으로 다시 경기에 못 나오고 있는 시간이 늘어났는데 어쨌든 명단에는 포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선수가 최종적으로 뛸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만 몸이 완전치 않을 거라는 거는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품목 가보니까 부상이 6월 중순 이렇게 복귀가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1차전이나 뭐 2차전 혹은 뭐 조별리그 전체까지도 결장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몇 경기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장은 할 것 같아요. 캐나다 입장에서는 너무 큰 손실이죠. 어쨌든 알폰소 데이비스 선수 자체가
풀백도 가능하고 윙도 가능하고 유사시에는 공격수도 가능한 자원인데 사실 캐나다 대표팀에서 여러 자리를 굴렸거든요. 그런 식으로 알폰소 데이비스를 워낙 다재다능한 선수이다 보니까. 근데 이번 시즌은 이제 부상이 반복되고 저번 시즌도 큰 부상을 대표팀에서 당하면서 전력이 굉장히 큰 누출이 난 것 같아서 캐나다 대표팀 입장에서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폰지가 언제쯤 돌아올 수 있을지 네. 또 캐나다 대표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것과는 별개로 또 대표팀 내에서는 리더급 선수고 네, 리더를 정신적 맡아 지주는 그래서 해줄 수 있죠.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일단 최소한의 도움은 또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강점 쪽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요. 네, 개최국이라는 점을 가장 먼저 뽑아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개최국이라는 점이 너무나도 큰 이점이긴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저번 대회에선 카타르가 비록 3패를 당하면서 개최국으로서의 체면을 좀 구기긴 했지만 저희가 그동안 봐왔던 개최국들을 생각을 하면 다 개최국들이 조별리그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뒀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0년에 남아공 네. 그리고 2022년에 카타르 정도를 제외하면은 뭐 러시아도 사실 2018년에 잘했었고 그렇죠. 브라질이 끝은 안 좋았습니다. 어쨌든 뭐 못했다고 보긴 4강 어려우니까. 갔으니까. 네. 어쨌든 끝이 그 참사로 끝났지만 4강 갔으니까요. 그래서 꾸준히 좋았어요. 개최국들의 성적은. 네. 그리고 이제 캐나다도 전력이 막 남아공 카타르 이거보다는 훨씬 또 강한 그렇죠. 전력을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또 이점이 보일 것 같고요. 그리고 캐나다 국가 내에서 조별리그는 또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점도 이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또 본인들이 익숙한 경기장 그리고 익숙한 응원 뭐 그래도 캐나다가 축구 인기가 아주 많진 않다고 알고 있지만 월드컵 하면 응원 꽉꽉 차서 하겠죠. 네, 뭐 아이스하키가 그쪽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월드컵이 자기네 나라에서 하는데 응원은 가겠죠. 그래서 홈팀이고 또 팬들의 응원을 등에 입으면은 또 더 많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캐나다에게 가장 긍정적인 점은 조편성일 것 같아요. 이거 네. 누가 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그분한테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제 조편성을 보면은 보스니아, 카타르, 스위스인데 스위스는 이제 뭐 이길 수 가장 강한 팀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다른 두 팀이랑은 뭔가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잘못하면은 또 이탈리아를 만날 뻔했는데 뭐 어쨌든 보스니아로 좀 교체가 됐고 물론 이제 이탈리아를 이기고 온 보스니아가 이탈리아보다 강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또 편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이탈리아가 어쨌든 그때 퇴장 당하고 보스니아한테 떨어졌기 때문에 네. 만약에 가정을 하는 풀전력 이탈리아였으면 좀 캐나다 입장에서 이건 좀 했을 텐데 보스니아가 올라온 거는 아무래도 이탈리아보다는 좀 더 캐나다 입장에서는 뭔가 마음이 놓이는 대진이죠. 그래서 확실히 체급적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뭐 32강 정도는 뭐 갈 수 있는 그런 네. 체급을 비조 내에서는 캐나다가 갖춘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히 감독의 전술, 마치 감독의 전술만 잘 구현이 되고 그런 축구를 또 재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전술들이 잘 발현만 된다면은 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조별리그 단계에서는. 네, 저도 어쨌든 캐나다 자체는 운동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고 빠른 선수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제시 마치 감독의 그런 하이프레싱 축구에 굉장히 잘 맞는 스쿼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저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넘어가서 약점도 얘기를 해보면은 평균적인 경기력은 캐나다가 그래도 괜찮은 편인데 결정력이 가끔 에러가 나는 경기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최근 아일랜드와 1대1 무승부한 친선전 경기가 있는데 그렇죠. 그 경기 보면 슈팅을 굉장히 상대에 비해 많이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좀 무승부에 그치게 되면서 확실히 경기력 대비 결과는 조금 덜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게 이제 아까 저희가 핵심 선수 말하면서 언급했던 조너선 데이비드 같은 선수들의 단점이죠. 뭔가 오프 더블 플레이는 좋은데 슈팅 가면은 좀 아쉬워지는 그런 좀 공격진에 확실하게 이 선수는 결정이 좋다라고 말할 만한 스타가 없는 게 좀 아쉬운 점일 것 같아요. 캐나다는. 근데 이 정도면 만족은 해야겠지만 이 정도 유벤투스 뭐 2부 리그지만 소튼 뭐 이런 팀 공격수가 가지고 있다는 점이 다른 팀에 비해선 메리트긴 하지만 그래도 좀 아쉽다. 어쨌든 다른 또 중소 국가들을 보면은 공격수 하나씩 걸출한 선수들은 튀어나오는데 좀 아쉽다고 봐야겠죠. 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보스니아만 해도 에린 제코 제코, 같은 선수가 있으니까 뭐 그런 급의 결정력을 가진 선수가 맞죠. 없고 뭐 그리고 당연히 이제 골이 공격수만 넣으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공격수들의 결정력에서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변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리즈 시절에도 많이 확인을 했지만 마치 감독의 전술이 어쨌든 압박을 기조로 하고 있는 전술이고 앞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한번 뚫리면 여기도 좀 큰일 날 수는 있어요. 네, 맞아요. 특히 이제 이 팀이 라인을 좀 많이 올리는 편이기 때문에 수비진이 이렇게 한 번 라인을 잘못 맞추거나 실수를 하면은 실점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번 월드컵은 승자승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자기보다 전력이 약한 카타르 이런 점 선제 실점을 하고 간다 이러면 굉장히 3위로도 갈 가능성이 낮아지는 캐나다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어떤 팀이든 뒷공간 하나 공략하는 거는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토너먼트에서 네. 이런 뒷공간 공략하는 거 하나 기가 막히한 팀들이 있거든요. 뭐 그리고 카타르한테도 그런 거는 또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항상 그것을 조심해야 되는 캐나다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최근 친선전 같은 경우는 결과 정리를 해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아일랜드와 1대1 무승부가 있었고 그리고 그 전으로 가면은 우즈베키스탄과 친선전을 했는데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아일랜드 경기도 어쨌든 경기력적으로만 보면은 조금 더 앞섰다고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래도 확실히 이런 좀 약한 팀들보다는 체급이 강하고 확실히 좀 주도를 할 수 있는 팀이다. 이렇게까지는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과 예상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어느 정도 보나요? 아, 조별 3위. 3위? 네. 카타르는 이길 것 같은데 네. 보스니아는 이기지 못할 것 같다. 보스니아랑 비빌 수 있다. 네. 근데 이기지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3위를 예상하는 거죠. 그럼 이제 3위로 가면은 뭐 당연히 대진에 따라 엄청 다르겠지만 그러면 32강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평균 32강 정도 되는 전력일 것 같아요. 운이 좋으면 16강 갈 수도 있겠지만 운이 따라줘야 되고 그거는 이제. 그래서 토너먼트 32강에 그러니까 32강이죠. 32강 정도. 네. 저도 32강은 어떤 형태로든 2등이든 3등이든 어떤 형태로든 가지 않을까 싶고 토너먼트 단계에서는 아마 상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조금 강한 상대들은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저 32강 최대 32강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희망회로는 뭐 2등 해가지고 같이 만나면은 좀 같이 만나면은 나쁘지 않지 않을까. 진짜 개최국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32강에 진출은 할 것 같지만 거기서 더 기대해 보긴 어렵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알폰소가 들어오면 또 모르긴 합니다. 뭐 그렇죠. 근데 또 그게 아마 또 일정이 다르겠지만 만약에 32강을 가면은 알폰소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또 더 올라가긴 하거든요. 그렇죠. 6월 경기가 제가 알기로는 6월 중순에서 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충분히 회복 기간이 되니까 알폰소가 물론 폼 완전치 않겠지만 폼이 낮은 상태에서 나올 가능성은 있겠죠. 근데 뭐 어쨌든 나온다는 게 그렇죠. 출전한다는 또 게 플러스가 되니까. 그리고 이 선수가 약간 부상이 엄청 많아서 그렇지 나올 때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활약은 최근에는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그 모습만 좀 유지를 해준다면 또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팀이 만약에 16강 1차 토너먼트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마치 감독의 성과를 크게 인정해줘야 되지 않을까. 16강 가면은 진짜 크게 좀 인정해줘야 됩니다. 아무리 개최국이란 이점이 있더라도 스쿼드를 보면 사실 좀 힘들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좋은 부분 좋은 선수들이 있지만 우리가 조별 통과할 거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드리긴 하지만 이건 비조라서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은 뭐 절반보다는 밑에 전력이라고는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16강 이상을 가게 되면은 또 마치 감독이 캐나다 대표팀 뭐 당연히 이제 계약 기간이 남아 있지만 다른 팀에서 상당히 주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캐나다 넘어가고요. 다음 2포트인 스위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는 피파 랭킹 19위고요. 최고 성적은 38년, 54년에 뭐 8강을 간 기록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최근 월드컵은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 진출을 했었습니다. 뭐 스위스도 우리가 많이 보던 팀이죠. 네, 스위스가 이제 저희가 보기로는 뭔가 내실 있는 멤버들이 많은 팀 느낌이 나잖아요. 뭔가 팀 자체로는 그렇게 세 보이지 않는데 저희가 월드컵에서 만났었을 때도 있었고 조별 예선에서 그때 졌죠. 네, 그래서 2대0으로. 스위스가 이제 16강을 갔었죠. 네,
또 그래서 막상 만나고 보면 조직력 탄탄하고 볼 잘 차는 선수들 많고 이런 팀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모습이 이제 저번 월드컵에서나 유로에서나 이런 좋은 모습들이 많이 보여줬던 팀입니다. 그래서 아주 높게 올라간 적은 없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네. 저점은 상당히 맞아요. 보장돼 있는. 저점 방어의 팀. 그래서 감독은 무라트 야킨이라는 분이고 21년부터 팀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16강 지난 대회 그리고 유로 2024 8강 진출 등을 이끈 감독입니다. 그래서 뭐 이분 같은 경우도 스위스 리그 감독을 좀 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현재 성과만으로도 확실히 스위스 내에서 인정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감독은 스위스 감독이 선수들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비슷한 선수들을 지도를 했었고 라인업 뽑는 거 보면 거의 다 뽑힌 선수들만 쭉쭉 뽑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력이 좀 단단한 스위스의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단 쪽으로 살펴가서 주요 선수를 꺼내 보면은 일단은 가장 최근 활약이 좋은 선수는 도르트문트의 그레고리 코벨 골키퍼가 될 것 같아요. 이번 시즌에 뭐 노여도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다고 분데스리가에서 봐야 될 것 같죠? 네. 어쨌든 분데스리가 내에서 가장 경기력이 아니 그러니까 가장 선방을 잘하는 키퍼 중 하나고요. 코벨이. 물론 이제 가끔 이상한 짓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발밑이 가끔 그렇게 삑사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가끔 이상한 짓을 하시는데 뭐 네, 스위스가 막 그러진 않잖아요. 빌드업하고 맨시티처럼 그러지 네. 않잖아요. 물론 이제 스위스는 발밑 좋은 선수들이 수비진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서 몰아주면 되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코벨 자체가 그것을 상쇄할 정도로 선방 능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도르트문트 팬들도 한 번씩 실수하면은 약간 그 값 치르는 것 같다라고 얘가 한 5개 막아줬는데 한 번 실수하면 괜찮다. 근데 큰 데서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고점이 엄청 높기 때문에 또 스위스의 단단한 수비진과 결합이 된다면은 정말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자면은 리그가 아니죠. 월드컵 최고 키퍼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스위스가 높은 곳에 간다면. 어쨌든 스위스가 잘할 때는 좋은 키퍼들이 항상 그를 뒷받침했거든요. 예전에 베날리오나 존머 그리고 이제 코벨이 그 뒤를 잇는 셈인데 또 코벨이 월드컵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폼을 봤을 때. 그래서 아마 코벨을 많이 주목해서 보시면 또 키퍼 하이라이트 보면 멋지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죠. 경기당 멋진 선방을 한두 번씩은 꼭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선방이 안 나오게 하는 게 가장 좋겠죠. 뭐 그렇죠. 사실. 근데 어쨌든 스위스의 플레이 특성상 그래도 슈팅을 안 맞는 팀은 또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선수의 활약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품목 가가지고 몸값 순으로 쭉 하니까 1등이 은도이더라고요. 네. 몸값 1등이. 근데 이 선수가 최근에 이제 노팅엄으로 이적을 했는데 이번 시즌 이제 이적을 했었죠. 그렇죠. 지난 유로에서 이제 윙백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선수예요. 오른쪽 윙백으로. 네. 근데 노팅엄에서는 이제 윙으로 뛰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좀 자신의 본 모습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좀 부진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대표팀에 가서는 또 괜찮은 활약을 보여준 선수이기 때문에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노팅엄 팀 자체가 이번 시즌이 좀 확실히 힘들기도 했었고 그리고 스위스 대표팀에서는 계속 잘했던 선수니까 소속팀에서의 활약과는 별개로 또 같은 감독, 또 지난번에 유로에서 같은 감독이기 때문에 또 이 선수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소속팀에서의 활약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번 대회에서 기대해볼 만한 자원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비진으로 넘어가 보면은 아무래도 이름값이 가장 센 거는 아칸지겠죠? 그렇죠. 아칸지야 뭐 이제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유명한 센터백이고 운동력도 좋고 발밑도 좋아서 심지어 이제 이번 시즌 인텔에서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라 레귤러로 쓰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발밑이 좋은 수비수들이 많다랬는데 저는 아칸지 같은 선수들을 얘기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칸지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빌드업도 너무 잘 되고 맨시티 출신인 만큼 그리고 수비 능력도 도르트문트 시절에는 의심이 많았지만 맨시티 가서 거치면서 뇌가 좀 장착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확실히 믿을 만한 또 센터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선에 이제 브릴 엠볼로 이 선수는 항상 좋은 평가만 듣는 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스위스 대표팀에서 항상 주전으로 좀 활약을 하고 있고 이 선수의 결정력을 얼마나
좀 상승을 시키느냐가 스위스 성적에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다만 이제 예전에 범죄 경력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게 비자 비슷한 ESTA 허가가 늦게 떨어져서 늦게 팀 훈련에 좀 합류를 했어요. 최근에 합류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좀 변수지만 어쨌든 브릴 엠볼로가 잘하면은 스위스가 잘하거든요. 그러면 이 선수의 결정력 하나에 팀의 성적이 좌우될 정도로 팀이 크게 편차가 있기 때문에 결정력이 그렇기 때문에 엠볼로가 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선수고 뭐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어쨌든 베테랑 선수니까 많이들 보셨을 거고 팀에 늦게 합류한 게 어떤 변수가 될지는 네. 또 지켜봐야 될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즌에 썬더랜드를 또 이끌면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었던 그라닛 샤카도 여전히 대표팀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요. 또 리더격 선수이기 때문에 확실히 대표팀 내에서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팀의 빌드업과 그런 후방 조립을 담당하는 그라니트 자카죠. 뭔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뭔가 좀 노련함이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보면 볼수록 아스날 시절보다 레버쿠젠과 이제 썬더랜드를 거쳐서 이제 점점 원숙한 플레이들을 하고 있는데 이번 월드컵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자카리아라고 원래 네. 미드필더로 활용이 되는 선수인데 네, 모나코 쪽에서 이번에 센터백도 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스위스가 최근에는 백스리 시스템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센터백으로 나올지 아니면 미드필더로 활용을 할지 그것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엠볼로가 팀에 늦게 합류를 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면 이 후보 공격수라고 할 수 있는 오카포의 활약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이번 시즌 리즈에서 좋은 활약을 보였던 선수고 8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측면이나 이제 공격수로 뛰는데 엠볼로가 만약에 폼이 안 좋다 그러면 선발로 나오겠죠. 네. 아니면 교체로 투입이 될 경우도 많고 그래서 좋은 활약이 또 기대가 되는 선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단까지 살펴봤고 강점으로 좀 가보자면 아무래도 저희가 언급을 했듯이 수비진이 상당히 강력하고 뭐 아칸지만 저희가 언급을 해드렸지만 굉장히 이 분데스리가 쪽에서 주전급으로 뛰는 선수들이 좀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 풀백 뭐 센터백 할 것 없이 수비적으로만 보자면은 미드필더까지 해서 좀 강력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가장 객관적으로 봐도 B조에서 가장 강력한 전력을 가진 팀이고 정말 B클럽 선수들이 골고루 포진된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이제 후보로 있는 선수들도 어떤 선수를 선발로 써야 되나 고민될 정도로 감독이 너무 좋은 선수들이 많으니까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다만 단점은 뒤에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강점이 네. 있고 뭐 그리고 확실히 여러 메이저 대회를 거치면서 보여줬지만 저점이 항상 보장돼 있는 팀이기 때문에 뭐 갑자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해서 무너지거나 뭐 그런 일은 적지 않을까. 그래서 이 팀도 조편성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조편성 봤을 때 환호성을 지르을 것 같아요, 감독이. 이거는 거의 물론 이제 이시드로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이시드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1시드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자기들은 1시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스위스라는 팀 자체가 대회가 시작되면 끈끈한 조직력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던 탄탄한 팀이다 보니까 저는 스위스는 전혀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별 단계 부진할 경우는 이제 팀 내에서 싸움이 나거나 이런 경우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랬던 팀은 또 아니라. 그랬던 팀도 아니라. 우리 어쨌든 팀의 뼈대 자체는 자카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어오고 있어서. 그렇죠. 뭐 가능성이 높은 얘기는 신구조도 잘 되고 아닐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점이 많이 좀 보장돼 있는 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점 같은 경우는 좀 찾아보자면 아무래도 공격진 쪽의 변수가 되겠죠. 그렇죠. 공격진의 이런 폼 문제가 되겠죠. 만약에 이런 선수들이 폼이 안 좋다면이라는 문제가 있고 또 이제 예전부터 이제 애국자 역할을 하던 선수들이 있어요. 이제 샤키리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또 나와줘야 되는데 뭔가 지금 대표팀을 보면은 공격 쪽에서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래서 스트라이커 쪽도 뭐 엠볼로의 약간 합류 문제, 네. 비자 문제 이런 것도 있었고, 네. 뭐 그리고 이제 윙 쪽으로 가더라도 측면 쪽으로 가더라도 뭐 말씀드렸듯이 은도혜 선수가 당연히 대표팀에서는 어느 정도 활약을 보여주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소속팀에서 좀 아쉬웠기 때문에 뭐 이게 또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저는 가장 큰 문제는 풀백이라고 해요. 여기가 풀백 이제 리카르도 로드리게스, 비드머, 무하임 이런 선수들인데 이런 선수들이 발이 좀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하자가 있어요 선수들이
어떤 선수는 수비를 느리고 어떤 선수는 발밑은 좋은데 또 기동력에 문제가 있고 어떤 선수는 공격만 너무 잘하고 이런 하자들이 하나씩 있기 때문에 이거 풀백이 저는 변수일 것 같아요. 스위스에. 뭐 그래서 이제 최근에 또 백스리도 한번 써보고 네. 백스리도 쓰고 네, 뭐 고민이 이렇게. 네. 있어요. 요즘 그 자리에 스위스가. 그래서 비드머 선수도 네. 사실 나이가 있는 편이고 리카르도 도드리게스는 은근히 나이가 많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막 이름 들어봤을 때 35살 아니야 이랬는데 이제 윙백으로 쓰기엔 느리다는 단점은 있어서 고민일 것 같고 무하임 선수도 공격 능력 장점이 있는데 수비가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윙백 자리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풀백 쪽에는 확실히 좀 고민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변수는 좀 있고 뭐 유로처럼 윙백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죠. 좀 이거는 어떤 전술을 활용할지는 스위스 대표팀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네. 이건 확실히 뭐 선택하기 나름이니까요. 이거는 감독의 결정에 따라서 좀 선택이 될 것 같고 뭐 일단 최근 경기에서는 이제 호주랑 1대1로 비겼었고 요르단은 그렇죠. 좀 4대1로 시원하게 대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 경기는 뭐 품목 표기상이니까 확실하진 않아서 백포로 나왔고 그리고 요르단전에서는 또 백스리로 나왔기 때문에 뭐 둘 다 혼용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백스리 쓰는 게 마음 편하지 않을까. 네, 그동안 스위스가 잘했던 게 네. 백스리였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발밑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3백에서 좀 더 효용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로드리게스 선수는 좀 스토퍼 정도로 풀어놔야 네. 저는 발밑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전술을 쓸지는 모르겠지만 3백이 가장 적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스위스 여기까지 해보고 마지막으로 결과 예상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일단 저는 조별 1위 확신. 확신. 그리고 잘 만나면 16강은 갈 수 있다. 근데 8강은 좀 물음표. 저는 16강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조별리그는 당연히 문제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조별리그 1등 하면은 그래도 수원행 상대를 만날 확률이 높으니까 16강까지는 가지 않을까.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16강부터는 버티기 하면은 승부차기 가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전술을 사용하게 된다면은 아마 뭐 8강 이렇게도 가능은 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엔 코벨이 승부차기를 잘 못 막아요. 뭐 그건 있는데.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16강 딱 승부차기 간다고 이제 네. 되는 문제는 아니다. 네, 16강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16강 미를 뚫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긴 네. 하네요. 저도 톱이 아쉬워서 16강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스위스 정리해봤고요. 다음 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팀은 카타르고요. 피파 랭킹 55위입니다. 최고 성적은 이제 22년 개최국 자격으로 진출했던 조별 예선 성적이 다입니다. 뭐 아무래도 뭐 월드컵 기준으로는 뭔가를 보여준 팀은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다만 이제 아시안컵의 패왕이죠. 아시안컵에서 이제 저번 대회도 우승을 했고 네. 저저번 대회도 우승을 했을 정도로.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지지난 대회에선 좀 패배를 맛봤었고, 네. 지난 지난 대회에선 저희가 네. 요르단한테 졌고, 그 요르단을 이긴. 네, 카타르인데 어쨌든 개최국의 이점이란 점도 있긴 했지만 그런 토너먼트에서 주는 저력은 확실히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만 아시아의 우물한 호랑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뭐 지금까지는 우물한 호랑이긴 네. 했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네. 저번 대회에서 3패를 당한 게 너무 좀 충격이 커서 그래서 개최국이어서 기대를 많이 받긴 했는데 네, 기대를 많이 했고 합숙 훈련도 그때 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한일 월드컵 했었던 것처럼 합숙 훈련도 하고 진행을 했는데 결국 조별 예선 3패로 이렇게 돌아와 버리니까 굉장히 많은 실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두 번째 도전이 되겠고요. 감독은 훌렌 로페테기입니다. 아마 뭐 여러 선수들이 있지만 네임밸류. 감독이 가장 유명하지 않나 싶어요. 저도 감독 쓰면서 감독이 제일 유명한 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웨스트햄, 세비야 등을 맡았던 감독이고 한때는 이제 스페인 대표팀도 맡았었던 네. 감독이에요. 이제 직전에 경질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대회 직전에. 어쨌든 유럽에서 커리어를 시작한 감독이지만 최근에는 또 아시아 경력도 있는 감독이고 뭐 선임된 이후에 막 성적이 엄청 좋다 뭐 이렇게까지는 좀 보기 어려워가지고 뭐 결과가 어떨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감독이 뭐 잘하는 게 좋긴 한데 감독은 기본적으로 선수발을 타야 되는 또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감독이 좋다고 뭐 어떻게 다 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선수도 어느 정도 기본 체급이 있어줘야 되는데 뭐 카타르의 지금 라인업을 저희가 곧 말씀드리겠지만 생소한 선수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솔직히 저는 여기서 일단 유럽파가 없는 것도 있고 없죠 아예. 네, 그렇죠. 유럽파가 없기 때문에 거의 이제 옛날부터 알던 전 딱 두 선수밖에 몰랐어요. 그 아피프 아프로모리안 아크라마피프. 친구랑 네, 그거랑 우디한테 또 카타르 월드컵이 된다. 그 아시안컵 할 때 골 넣었었던 알모에잘리. 네, 사실 두 선수가 네. 굉장히 유명한 선수죠. 그래서 아크람 아피프 우리 뽀그리는 알사드에서 뛰고 있는 선수고 꾸준히 리그에서 두 자릿수 골을 넣는 윙어이면서 특히 저희 아시안컵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였었던 선수입니다. 뭐 저는 이 선수는 전성기 기준으로는 확실히 유럽 기준,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유럽을 나간 적이 있나 없나 없습니다. 네. 네, 계속 어쨌든 뛰었더라고요. 계속 아시아 쪽에 있었던 선수지만 어쨌든 기량만큼은 유럽 기준에 부합하지 않나 싶고, 근데 다만 이 선수도 나이가 이제 좀 들었기 때문에 옛날 모습일까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어쨌든 자국 리그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대표팀 유니폼 입은 강해진 선수들이 있거든요. 이 선수도 그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카타르에서 가장 위협적인 선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모에잘리는 우리가 맞았던 선수니까 네. 그 선수 그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최근 경기는 아일랜드전에서 갑자기 퇴장을 당하셔가지고 친선인데 네, 친선인데 10분 만에 퇴장을 교체 투입 후 10분 만에 퇴장을 당하셨습니다. 이 선수도 사실 전성기보다는 나이가 좀 들었기 때문에 네, 좀 밀렸더라고요. 주전 경쟁에서 밀린 모양새라 좀 예전 같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름은 아니까 이렇게 가져왔는데 솔직히 이 두 선수가 뭐 잘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긴 어쨌든 좀 어렵지 않을까. 어쨌든 뭐 아피프는 중요하니까 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선수로는 이제 알사드의 센터백인 페드로 미겔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네. 이 선수는 35歳 베테랑 센터백이고 이제 이름에서 보면 알듯이 또 귀화한 선수입니다. 포르투갈 쪽에서 귀한 선수인데 수비 라인 리딩 능력이 장점이고 어쨌든 풀백에서 뛰었던 경험이 있었던 선수라 또 35살이지만 또 발이 느리지 않다는 장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확실히 귀하 선수면 또 해줘야 되는 게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자신들의 손으로 얻은 첫 번째 월드컵이기 때문에 또 한번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카타르 팀 자체도. 뭐 어쨌든 지금까지는 개최국 수가 좀 다르게 개최국이란다. 참가팀 수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떨어지던 팀이 예선을 통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카타르 입장에선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네. 그리고 다른 선수로는 에드미우송 주니오르라는 선수가 있는데 알두아일에 뛰고 있는 오른쪽 윙이고요. 1대1 돌파에 좀 굉장히 능하고 피지컬이 굉장히 좋은 자원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도 귀화 선수예요. 브라질에서 귀화한 선수인데. 그래서 귀화 선수들이 확실히 좀 체급을 담당하고 있는 뭐 그런 느낌의 카타르가 되겠네요. 아무래도 지금 가장 팀 내에서 폼이 좋은 선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평점도 좋고 스탯도 쌓아 나간 선수라 이 선수가 뭔가 이제 아크람 아피프에 가려진 뭔가 돌파 대장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강점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가 보자면 아피프도 그렇고 뭐 이 에드미우송 주니어도 그렇고 드리블에 있어서는 인상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뭐 우리도 많이 당했었고 그리고 지난 아시안컵에서도 확실히 개인 능력으로 공격을 풀어나가는 게 좀 인상적이었어서 그 점을 가장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카타르는 비조가 아무리 쉬워도 수비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역습이나 이런 돌파 하나를 노려야 되는데 이런 거를 잘하는 선수들이 한두 명씩 있다는 건 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시안컵에서의 활약, 토너먼트 단계에서 성공한 경험이 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지난 월드컵에서의 실패를 바탕으로 깨달은 게 좀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걸 반영한다면은 지난 대회보다는 좋은 성적을 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3패라. 네, 3패보다는 좋을 수 있지 않을까. 3패보다는 좋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원래 발전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1부만 해도 이들에겐 커다란 업적이죠. 네, 우리도 사실. 처음 나갔을 때는 진짜 골 많이 먹혔어요. 그때. 그렇죠. 네. 헝가리한테 막. 네. 거기서부터 이제 올라와서 건데. 이제 우리도 4강 가고 16강 이제 가고 그런 팀이 됐으니까. 그렇죠. 뭐 그런 이제 출발점이라고 카타르는 뭐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약점으로 가 보면은 일단은 전력 자체가 비조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떨어져요. 네, 가장 최악체인 거는 분명하고 어쨌든 자국 리그 선수들 거의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알로 시작하는 팀으로 거의 다 구성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저희가 아시안컵 우승이란 전적은 있지만 그런
팀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안방 호랑이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22년에는 개최국이지만 3패로 탈락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전력 자체가 굉장히 약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 주목해야 되는 이슈가 이 팀 제가 최근 기록을 보고 있는데 경기를 왜 이렇게 안 했나요? 네, 그래서 어떤 일이냐면 근처에 전쟁이 있었죠. 이란 네. 근처거든요, 여기가. 네. 그래서 근처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3월 친선 2경기와 5월 평가전 1경기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5월 29일부터 아일랜드와 엘살바도르 이렇게 차례차례 만나는데 뭐 그 경기는 했지만 요 이전 경기를 확실히 3월 A매치를 건너 뛰었던 게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쨌든 이런 팀들은 조직력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팀인데 그런 경기에서 평가전 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그 변수가 이제 국가 외에서의 이슈였다는 점은 저는 카타르가 갔더니 전망이 어두운데 더 전망이 어두워진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봐야 되는 건 이번 대회 전에 상당히 세트피스가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뭐 중동 팀이긴 하지만 그렇게 뭐 키가 큰 팀은 아니에요. 네, 키가 다 작습니다. 다 이제 센터백들도 이제 다 아까 제가 풀백 출신도 있다고 그랬고 그럴 정도로 키들이 다 전체적으로 작기 때문에 세트피스에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좀 약점으로 꼽을만 한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최근 경기를 보면은 이제 엘살바도르랑 0대0 무승부를 기록을 했었고 아일랜드한테는 또 1대0으로 좀 패배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 최근 이제 성적은 좋지 않고 그리고 뭐 좀 예전으로 시계를 돌려서 아랍컵을 가도 1무 2패로 조별리그 탈락을 좀 했었기 때문에 네, 이게 그 문제는 이제 여기는 해외파가 없기 때문에 다 그대로 전력이 나왔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 팀도 그 지역 예선을 3위로 통과를 해서 프로브로 어떻게든 간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뜩이나 전력이 약한데 다 약한 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 자체의 체급이. 쭉 보면은 승리가 최근에 거의 없어요. 네. 여기가 이제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도 있고 팀 자체도 전력이 높지 않다고 저는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과 예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조별리그 어렵겠죠 통과가? 3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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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저는 어딘가 머리채 정도는 잡고 갈 수 있지 않을까? 1무 2패 정도로. 아니 전 3패. 3패. 발전해야 되니까. 보스니아도 못 잡을 것 같아요. 3패. 근데 네. 사실 근데 여기한테 골을 적게 넣는 팀이 오히려 네. 그러니까 여기가 킹메이커입니다. 여기를 그렇죠. 많이 터는 팀이 올라갑니다. 이게 또 이게 3위끼리는 득실이 많이 중요하잖아요. 네, 3위끼리는 득실이 정말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승자성이 원칙이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골을 많이 넣는 거는 또 요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또 승자승이 1번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골득실이 중요하고 그리고 3위끼리는 뭐 승자승을 할 수가 없으니까 골득실이거든요. 가장 고전할 팀은 의외로 스위스가 될 것 같아요. 뭐 거기가 뭐 내려가 있는 팀을 잘 뚫는 팀은 아니라. 네. 근데 다만 스위스가 이길 것 같다. 네. 그래서 이 카타르한테는 좀 아쉽네요. 한 1무 정도만 해도 상당히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1무 정도만 해도 저번 대회에 무한배 정도 잘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1무니까. 지난대회 3패 탈락을 했던 만큼 그냥 저력을 보여주는데 좀 집중을 해야 될 카타르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포트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고요. 피파 랭킹 65위고 최고 성적은 2014년에 월드컵 조별리그에 진출한 경험이 다입니다. 네. 그래서 감독은 이제 세르게이 바바레즈라는 감독이고요. 그래서 이 감독은 뭐 당연히 우리가 알 수는 없는 분이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이탈리아를 잡았던 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딱 그 보스니아를 월드컵에 진출시킨 공로만으로도 좀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웨일즈와 이탈리아를 월드컵 지역 예선 플레이오프에서 격파하고 본선에 진출했던 감독이고요. 특히 이제 보스니아가 12년 만에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점에 좀 가산점을 줘야 될 감독 같습니다. 뭐 그리고 이 팀은 월드컵 예선전에서도 성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좀 아쉽게 밀리긴 했는데. 맞아요. 아쉽게 밀렸어요. 그것도 마지막 경기에서 어떻게 결정이 나서 밀린 거니까 확실히 평균적으로 좋은 경기력들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뭐 롱볼을 많이 섞어 쓰는 감독이고 뭐 팀이 롱볼 특화형 팀이긴 해요. 크로스 좋고 이런 선수들이 있고. 뭐 그리고 키도 되게 커요, 여기가. 키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편이고 심지어 이제 전방에 있는 선수 제코, 데미로비치, 타바코비치 다 키가 큰 자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팀의 장점을 잘 살리는 것도 전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독의. 그렇죠. 확실히 이제 컨셉을 잘 잡은 감독이다. 네. 전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명단으로 넘어가 보면 확실히 이름값이 가장 높은 건 아까 말했던 제코일 것 같아요. 네. 아직 살아 계십니다. 아직 유럽 주요 리그 계세요. 네, 물론 2부 리그지만 이제 샬케가 승격을 했기 때문에 이제 1부 리그 된 거죠. 네, 그럼 1부 리거의 가능성이 남아 있죠. 뭐 그렇죠. 연장 계약을 안 했지만. 이나 아니면 뭐 계약이나 재계약 뭐 아직 그 안 떴죠? 네, 안 떴죠. 하지만 이제 본인도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여전히 골 감각이 살아있는 40살의 골게터고 짧게 경기를 제가 어쨌든 분데스리가 팟기를 하기 때문에 보는데 그게 말이 안 됩니다. 경기장에 사라져 있다가 갑자기 이제 공이 전방으로 나타나가지고 골 넣고 사라져요. 아니, 정말 이게 정말 클래스구나라는 느꼈던 선수고.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경기 영향력이 그렇게 뭐 많지는 않은 것 같네요. 네, 근데 또 공을 잡으면은 뭔가를 보여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보스니아 입장에서 후보로라서 무조건 데리고 있어야 되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단은 최근 그러니까 3월에 있었던 플레이오프 기준으로는 이분 연장까지 이제 열심히 다 뛰셨어요. 연장까지 뛰셨죠. 이제 네. 불태우셨죠. 그래서 불태우셨기 때문에 사실 그런 체력적인 면은 아직까지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뭐 다만 이제 활동량이나 이런 건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확실히 지금까지 40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클래스는 유지하고 있는 공격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이 다음 선수가 실질적인 에이스긴 한데 네미로비치, 그러니까 슈투트가르트 소속 선수인데 이 선수가 가장 현재 기량은 좋다고 봐야겠죠. 네, 아마도 오영규가 슈투가르트에 왔으면 경쟁을 했을 선수인데 이 선수가 연계 능력이 좋은 육각형 공격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리그에서 12골 3어시를 기록을 하면서 이번 시즌 슈투가르트의 챔스 진출에 엄청난 공헌을 했습니다. 뭐 그래서 완전히 1번 공격수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확실히 분데스리가에서 경쟁력을 보여준 또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시간이 그렇게 한 1,500분 정도 됐으니까 엄청 많이 뛴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 뛴 시간에 비해서는 득점력이 좋다. 이렇게는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코랑 같이 뭐 피지컬파이기 때문에 또 둘의 궁합도 잘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키퍼가 저는 굉장히 다크호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크트 파울리 니콜라 바실이라는 키퍼가 있는데 이 선수가 PK 선방을 정말 잘합니다. 그러면 이번 시즌은 아쉽게도 좀 활약이 부진했지만 저번 시즌에 막 PK 5개 연속으로 막아내고 그랬거든요. 그럴 정도로 좋은 PK 선방률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또 리그 내에서도 정말 바실한테 잘못 걸리면 승점 뺏긴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정도로 정말 선방 능력이 좋은 선수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내려가 있을 아무래도 많은 시간에 내려가 있을 보스니아가 되겠는데 뭔가 중거리 슈팅 허용이나 만약 혹시나 뭐 PK이거나 아니면 뭐 토너먼트 단계에서 승부차기를 가거나 이럴 때 되면은 좀 든든하긴 하겠네요. 정말 든든한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유럽 주요 리그 분데스리가에서 검증을 또 받은 선수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또 이번 시즌이 제가 알기로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본인도 파울리에서요? 쇼케이스에 대한 욕심이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뭐 이 정도 선수면 사실 값이 비싼 선수도 사실 아닐 테니까 파울리가 강등을 당해가지고 또 탈출 욕구로 또 쇼케이스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약간 기량을 선보여야 하는. 네, 여기서 동기부여도 보여줘야 확실하다. 된다. 보여줘야 된다. 이런 대회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윙포드 쪽으로 가도 이제 알라이베고비치, 뭐 잘츠부르크 소속 선수인데 07년생이네요. 이 선수가 이제 최근에 레버쿠젠이 다시 데려간 선수인데 07년생 친성 윙어고요. 득점력이 굉장히 좋고 이번 시즌 대표팀에 데뷔를 하기도 했고 오스트리아 리그에서 9골 3어시를 기록을 했습니다. 확실히 나이에 비해서는 10골 가까이 기록했으니까 굉장히 좋은 성과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레버쿠젠 입장에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마자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 비르츠 쪽 대체자로 생각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NK2 정도로. 그래서 어쨌든 레버쿠젠이 아무 선수나 또 데려가는 팀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레버쿠젠에 최근에 합류가 됐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선수의 기량을 좀 증명하는 게 아닌가. 네. 빅클럽들도 많이 노리고 있어요. 아스날이나 이런 클럽들도 군침을 탐내고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월드컵을 보면서 이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같이 또 이선 쪽에 위치한 선수가 에스미르 마야렐크라르비치라는 선수인데 이탈리아전에서 진짜 잘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경기 보고 전 처음 본 선수인데 이제 PSV 소속 선수고 05년생으로 역시 상당히 어립니다. 그래서 PSV 소속으로 주전은 아니고 주로 교체 멤버로 활약을 했는데 확실히 이제 PSV 소속으로 경기도 못 뛰지는 않았고 그리고 일단 그 지난 플레이오프의 임팩트가 너무 커가지고 확실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경기에서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줘서
이렇게 월드컵에 진출을 하게 됐고 또 이번 대회에서도 조커나 이런 식으로 많이 기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팀 보스니아 내에서는 아마 주전을 뛸 것 같긴 한데 확실히 보는 맛이 또 있는 선수라 이 양쪽 측면에서 이제 뭐 돌파하고 크로스 그렇죠. 아니면 플레이메이킹 이런 것들을 상당히 또 재미있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그리고 이제 벤피카 쪽에서 뛰는 선수도 있네요. 네, 아마르 데리치란 선수인데 크로스가 좋은 풀백이고 벤피카의 주전 풀백입니다. 뭐 그리고 이제 샬케 쪽에서 뛰는 니콜라 카티치라는 선수도 있고. 네, 최근 경기에서 또 헤딩골을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샬케 수비의 핵이기도 하고 샬케에게 보스니아 카르텔이 많습니다. 콜라시나츠를 안 다뤘지만 콜라시나츠라든지 카티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코 이런 선수들이 다 샬케 쪽 선수인데 그래서 그런 선수들의 케미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스니아도 뭐 당연히 전체적인 전력이 엄청 강하진 않지만 뜯어보면은 각 포지션마다 유럽 주요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되게 다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구멍이다라고 뭐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나마 이제 중원 쪽에 이 뭐랄까 이름값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확실히 이탈리아를 이긴 게 괜히 이긴 건 또 아니다. 맞아요. 뭐 라는 결론이 스쿼드를 좀 살펴보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좀 강점으로 넘어가 보자면은 키가 커요. 네. 센터백도 다 크죠. 센터백도 190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높은 평균 신장으로 성굵은 축구를 구사를 하고 특히 이제 최근 경기들에서 모두 후반 극장골을 정말 롱볼 던져놓고 아무나 해라 이런 식으로 올리는데 그게 먹혀 들어갑니다. 그런 경기들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따라잡는 저력이 있는 팀이고 세트피스에서 아주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세트피스 뭐 사실 이 팀의 세트피스 전술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근에 워낙 많은 팀들이 세트피스를 창의적으로 시도하고 있고 약간 정답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모의고사 문제처럼 이렇게 많은 패턴들이 나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아스날이나 이런 팀들이 보여준 패턴들을 좀 학습하기만 한다면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요즘 또 딥러닝이 화두인데 그거를 딥러닝을 잘해서 이런 팀에 이직하면 좀 무서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세트피스는 당연히 이제 킥력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키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확실히 이 팀의 세트피스를 보는 맛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확실히 뭐 말씀해 주셨던 키퍼도 좀 강점이 되겠죠. 선방 능력이 워낙 좋으니까. 그렇죠. 이제 서드키퍼 유르카스를 제외하고는 심지어 모두 해외파 선수들이고 스쿼드의 질이 굉장히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파들이 많다. 유럽 주요 리그 선수들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양쪽 윙포워드 저희가 주요 선수로 꼽았던 두 선수가 확실히 이탈리아전에서 보여준 그런 활약들을 보여준다면 뭐 알레베고비치나 마야레 크라이비치나 다 확실히 좀 성과를 내지 않을까. 또 앞에 공격수들한테 던져주기만 하면 알아서들 또 잘 하니까 그렇죠. 확실히 강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다만 이제 단점은 역시나 이런 팀들의 큰 고질병 중 하나죠. 신장이 크면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고 하는데 수비진이 좀 느립니다. 뒷공간이 느려서 뒷공간 활용을 많이 하는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뭐 그래서 뭐 물론 요즘은 다 크다고 느린 건 아닌데 근데 어쨌든 이 선수들은 좀 느리다. 네. 그런 단점이 있고요. 또 이제 좀 빈공입니다. 오히려 이제 이런 공격진 네임밸을 활용하는데 또 경기 내용을 뜯어보면 또 재미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뭐 그렇죠. 이 팀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측면 돌파 크로스. 네. 그게 이제 세트피스. 그게 이제 먹혀 들어가지 않으면은 좀 빈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격진의 네임밸류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측면에 아까 두 명의 좋은 윙어를 빼고는 기술적인 선수들이 좀 떨어져서 경기가 좀 단조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원이 제일 약점인 팀이기 때문에 확실히 공격 전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에러가 있는 팀이고 그렇기 때문에 측면에서 뭐 진짜 화려한 돌파가 나오지 않는 뭔가 화려한 눈에 익을 만한 경기를 하긴 좀 어렵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뭐 아마 뭐 예를 들어 카타르와의 경기라거나 이러면 좀 힘들지 않을까 보기. 근데 보기 힘들지만 세트피스로 정말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경기는 보스니아 입장에서. 그래서 확실히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는 좀 물음표가 있는 팀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경기를 살펴보면은 북마케도니아와 무승부를 거뒀었고 그리고 파나마랑도 이제 무승부를 최근에 거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한 골도 역시나 크로스 뚝배기. 심지어 수비가 는 거예요. 네. 수비 카티치가 넣었기 때문에 근데 빈공이라는 말이 딱 맞아요. 이 팀은.
그래서 확실히 뭐 아르헨티나다. 그 이탈리아전에서 보여줬던 임팩트는 엄청나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자면은 뭐 뭔가 답답한 경기를 할 확률이 높은 것 같고 뭐 그 경기도 뭐 한번 어쨌든 퇴장당해서 네. 우위를 바스토니가 퇴장을 그리고 당해서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 두들기다가 는 거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이긴 건 아니에요. 승부차기로 이겼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한 골 한 명이 적은 한 명이 많은 상태에서 따라잡아서 승부차기 간 거기 때문에 잘한 거긴 하지만 그에 비해서 공격이 좀 아쉽다라고 종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뭐 제코 같은 선수가 있긴 하지만 뭐 엄청나게 강한 팀이라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 팀이에요. 네. 그래서 최근 경기 보면 무승부가 5경기가 다 무승부네요. 최근 5경기요. 뭐죠 이거? 무서워요. 물론 이제 무패라고 볼 수도 있는데 무패긴 한데 네. 무패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뭐 3무도 어떻게 보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3무는 떨어지는데. 근데 3무도 가능성이 뭐 없지는 않아요. 네. 그렇긴 하지만 그러면 안 되겠죠. 보스님 네.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그런 팀이다라고 정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좀 결과 좀 보고 비조 맞춰보도록 하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할 때 이 팀이 2등을 할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이제 2위? 2위. 오. 아까 제가 순서대로 저는 얘기를 하자면은 1위가 스위스, 오. 2위 보스니아, 3위가 캐나다, 4위가 카타르인데 이 팀은 카타르한테는 이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두 팀한테 그러니까 캐나다는 비길 것 같고 스위스한테는 지면서 1승 1무 1패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조 내에서는 좀 저력을 보여줄 수 있겠네요. 네. 아니면 캐나다한테는 이길 가능성도 있다고 봐서 그래서 저는 보스니아 2등을 선택했습니다. 뭐 확실히 저도 약간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캐나다가 좀 달려드는 팀이니까. 근데 이 팀은 빌드업에 뭐 그렇게 야망이 있는 팀이 아니라 그냥 야망이 찰 거거든요. 이 야망이 없어요. 이 팀 보면. 바실 자체도 발이 좋은 키퍼가 아니라 뻥뻥 차네거든요. 그래서 압박을 하는 의미가 좀 떨어질 수도 있다. 물론 이제 희망편으로 보자면 계속 이제 캐나다가 공을 잡아서 공격을 할 수 있겠지만 뭐 어쨌든 그런 팀들을 잘 공략했던 또 보스니아기 때문에 사실 캐나다랑 상성이 좀 괜찮다라는 생각 들긴 하네요. 그래서 이 팀도 어떻게 보면 또 우리랑 만약에 32강에 간다면은 만날 수도 있는. 야, 그럼 약간 달달한데요, 벌써. 물론 이제 질 수도 있지만 그런 멘트 안 됩니다. 질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런 팀한테 질 수 있어요. 저는 이런 팀이 딸깍이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코너킥 하나 넣고 무조건 잠그고 이러면은 그러니까 아무튼 이 팀이 무승부를 잘 거둔다는 뜻은 공격이 답답하다는 뜻도 되지만 수비가 단단하다는 뜻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32강은 네. 이 B조 내에서는 거의 갈 것 같고. 네. 근데 저는 다만 그럼에도 이 보스니아 캐나다 중에 누구 고르려면 저는 보스니아 고르겠습니다. 한국이 만약에 상대를 고른다면 캐나다는 좀 무섭습니다. 변수들이 너무 그렇죠. 많아요 여기는. 그리고 솔직히 캐나다한테 지면 진짜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만약에 32강에서 진짜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네임 밸류가 좀 슬플 것 같다.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마치 감독도 있고 하여튼 맞네. 여러모로 슬플 것 그러네요. 같아서. 물론 이제 보스니아한테 지는 것도 당연히 슬프겠지만 더 슬프지 않을까 캐나다한테. 네, 제시마치 아주 폭력적이네요. 그 뭐 상상은 뭐 나중에 하고 좀 뒤에 얘기니까 어쨌든 일단 저희 조별부터 보스니아는 32강은 갈 것 같다. 네,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B조 여기서 정리를 해보고요. A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